예, 저희가 어제 이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재에서의 윤석열의 태도 그리고 이 범구구 보수 진영이 이 밑자락을 까는 이유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불복의 어떤 밑밥을 까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조기 대선이라고 그러면 일단 상대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여론조사의 일부 수치가 좀 잘 나와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투톱,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그 왜 꼈는지 모르겠는데, 예, 늘 미끄러지는 나경원 의원까지 해서 3명이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다녀왔어요. 예. 인간적 도리를 앞세워서. 개인 자격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죠. 자기들이 개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좀 들어볼게요. 매년 8월 15일이 되면은 일본의 주요 장관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해요. 네. 막 놀라야 되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갔다 왔다. 신사 참배는. 그러네. 예, 일본 관방장관 작년에도 뭐 일본의 자위대 대장 뭐 이런 사람들 개인 자격으로 갔다 온 거야. 문제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개인 자격으로 보냐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면 개인 자격이니까 괜찮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들한테는 그게 뭐 어느 정도 뭐 납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자기들도 좀 부끄럽고 뭔가 멋쩍은 거야. 멋쩍죠. 그러니까는 이건 개인 자격이에요. 인간의 도리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는 친구야 이러고 당겨오기도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것도 있다고 해요. 당에 전화가 엄청 온대요. 안 받으면 되지 뭘 그런.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소위 말해서 문자 폭탄. 아이고 문자 폭탄은 씨. 내가 전문이다. 용진형이 전문이긴 한데 어쨌든 막 엄청 전화 와서 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면회 안 가냐, 니들이 지금 이거 윤석열 지금 옹호하는 거 맞냐, 이게 막 엄청 오니까 뭐 하여간 그게 뭐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약간 가만히 된 것 같고, 재밌는 건 나경원 의원이에요 사실은. 글쎄. 왜냐하면은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은 갔다 와서 별 얘기 안 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2030 청년들 걱정을 많이 하신다, 뭐 이런 얘기 막 줄줄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걱정해서 하는 거면은 진짜 갔다 와서라도 그거 뭐 저는 이해도 안 되지만은 윤석열 얘기를 전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전한다라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그럼요. 거고, 나경원 의원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극우 쪽이나 윤석열 지지의 그거를 내가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 이게 재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콕 찍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까지 좀 연결지어서 저의 약간의 뇌피셜 약간 양념이 가미돼서 보면은 최근에 창원지검발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명태균하고 김진태 지사랑 카톡 주고받았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다라고 하니까 여사님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바로 보냈다라고 하니까 명태균도 나도 보냈어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경원을 싫어해. 싫어하죠. 이거는 근데 솔직히 정치권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럼요.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김건희랑 윤석열이 따로 있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경원을 부른 거야. 왜냐하면 뭐 이성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시 공부도 하고. 근데 그때는 와이프 눈치 본다고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김건희는 윤석열의 면회가 계획이 없대. 보도가.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인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얘기가 나오지만은 삐졌나? 묘한데? 묘한 삼각관계인데? 뭐 이런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윤석열 극우표를 받아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계속 있어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쪽에 받아서 후보가 돼서 나와보려고 지금 하는 요런 상황이다. 뭐 요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최근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갔는데 이런 피의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된 것이 유감이다, 이런 나경원 의원이 이런 또 표현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독특한 양반이에요. 제가 뭐 참 하여간 빠루 옛날에 빠루 때문에 그분이 누구를 시켜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여간 그 문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야당의 길을 가지만 무조건 강공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가장 강력한 투쟁의 전형은 황교안, 나경원 투톱이 보여줬다. 황교안 삭발, 단식, 농성, 광화문 집회 다 했고 나경원은 빠루까지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빠루 내 빠루 아니냐 이러면서 박용진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더니
경찰에 고발이 됐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 맞아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얘기하면은 그 빠루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때 저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국회 직원들이 그 문을 막은 거를 따기 위해서 쓴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 나경원이 주장한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 말도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빠루까지 들어가면서 그렇지. 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민주당 거는 비판하고. 나경원이 그거를 듬으로 인해서 그 전후 맥락이 사라지고 나경원 빠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감각이 너무 떨어진 거야. 내가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저도 빠루 나경원의 길, 한경원의 그 삭발 투혼 이 길로 가면 폭망의 각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합리적으로 천천히 국민들과 함께 보폭 맞춰서 가자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나경원 빨끈해가지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갔다 와서 전달한 게 유감이라고 또 그랬었고 그러니까 답답하긴 한데 그런 답답함을 윤석열은 높이 사는 수도 있어. 자기가 비슷하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저기 서울대 법대 사시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 줄줄이 왜 일어나? 그 저기 윤통 그랬지. 나경원 저러지. 한동훈도 저 계엄 첫날에는 판단 잘해서 잘한 얘기인데 갑자기 한 총리 불러다가 내가 책임지게 뭐 이래 가면서 하다가 폭망해 버렸잖아요. 하여간 하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줄줄이 갈 것 같은데요. 윤상현, 김민전도 지금 잡아놨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열렸던 헌재에서 변론에서는 그때 강명구, 조지호 의원이 조지연 죄송합니다. 조지연 의원 이분이 방청을 갔어요. 이 사람들은 다 대통령실 근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방청도 하고 면회도 가고 그러면은 또 나와서 메시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중에 대선 됐을 때 뭔가 이제 중도층한테 소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은 회군이 가능하겠냐 회군이 그러니까 회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은요 돌아오는데도 멀리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근데 대선은 2달밖에 안 돼요. 60일 안에 무조건 해야 되잖아. 저 끝까지 갔는데 이거 돌아올 수 있겠냐? 사람들이 중요한 건 자기들이 열심히 돌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저 오른쪽에 있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시는 다 살고 해는 니언이어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올 텐데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여우과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있는 거는 같아. 그래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툭 던진 말이 아직은 말릴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집회 참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면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별로 이렇게 아직은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고 턴할 타이밍을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쭉 가면 자 헌재를 공격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야.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뭐냐면 헌재에서 결정하면 조기 대선이 열리잖아요. 조기 대선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딱 찝어서 물었더라고요. 니네 선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비슷하죠.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그렇게 가면 안 들어올 거야? 이 차 떠난다?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인데 이 당은 점점 윤석열 당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구구와 프레임에 구구 유튜버들의 주장과 그들의 요구에 계속 같이 놀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사를 좀 이제 사설도 썼지만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네. 이 기사가 너무 재밌는데 그 박순봉 기자, 잘 알죠. 박순봉 기자가 썼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 말할 수 없는 국민의힘. 홍길동당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국힘의 의원들을 이제 취재원으로 해서 말한 게 너무 웃겨. 머리 드는 순서대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조기 대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준비할 분이요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를 못하고 최근에 김문수 장관도 조기 대선 무슨 얘기야? 그 비슷한 얘기 민주당에서도 움직이면 죽인다고 그랬던 갑자기 그런 표현이 생각나요. 예전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한번 비명들 움직이면 죽인다고. 그러다 본인이 이제 좀 사과 표명도 했는데 어쨌든 약간 약간 이제 섬뜩해갖고 그런 표현들. 그렇죠. 예, 저는 무적절했다고 비판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비밀 연애 같은 거다. 표현이 너무 웃겨. 몰래 연애하는 비밀 연애 같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급박하게 돼서
이게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약간 세팅을 해놓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중도층에도 눈이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은 살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구구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탄핵이 인용되면은요, 헌재 앞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내부 경선해야 되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흥분된 사람들, 지지자들. 여기에서 이제 국힘이 예전에 했던 방식은 8인, 4인 이렇게 해서 뽑았잖아요. 이거를 좀 단축할 수도 있고 사람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를. 그러면은 뭐 6인, 3인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진짜 최근에 나오듯이 김문수가 갑자기 그냥 어부지리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를 근데 내부에서도 김문수는 좀 위험해.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기기 힘들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한 딜레마다 국힘이 지금.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이야기는 김문수가 나오면 땡큐다. 우리 너무 좋다. 감사한 일이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저께 김문수 장관은 아니다. 나 아직 대선 생각해 본 적 없다. 내가 할 말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약간 이제 드라이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좀 지고 오세훈이 좀 뜨는 이런 상황이 딱 포착이 됐네. 그런데 약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이 국힘의 상황과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당내 경선에서도 무시할 수 없고요. 본선에서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찬성파가 대표적으로 한동훈,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파가 이를테면은 뭐 지금 김문수, 그 홍준표, 그리고 또 뭐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윤상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이 흥분한 지지자들이 이 탄핵 찬성한 사람들한테 표를 적극적으로 줄 것이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사실은. 저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탄핵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저도요. 이런 그 정도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찍혔잖아요. 지금 당대표 쫓겨나고 약간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옛날 유승민 같이 약간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서 본인이 약간 이런 격앙된 분위기에서 표를 많이 얻기가 어렵고 또 무엇보다도 친윤들이 목숨 걸고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만약에 후보가 돼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만에 하나? 그러면은 거기 다 죽습니다. 이철규, 윤한홍, 권성동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은 원래 세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뭐 사실상 독고다이라고 보면 오세훈은 친윤들하고 사이가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탄핵 찬성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중도층에서도 약간 호소력이 있으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토를 안 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약간의 이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본선에 나와도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지 모르면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도 경기도지사 이제 성남시장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4번째 서울시장이잖아요. 20년째 서울시장 하고 있는 사람이 20년째.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저런 거를 봤을 때 해볼만 하다라고 국힘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재밌는 일인데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딱 견제를 하고 견제구를 던지면서 아픈 데를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웃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견제를 했는데 몸에 맞은 거 비슷한. 그게 뭐냐면 충청에서 왜 졌을까? 다 이겼는데 우리는 이러면서 쭉 써놓고는 충청을 딱 찍었는데 그때 해필 그 충청에서 오세훈한테 이재명 대표가 밀리는 결과가 또 나온 거예요. 그걸 놓고 조선일보가 딱 제목을 뽑았어. 충청에서 밀리네. 이렇게 딱 뽑았더라고요. 상당히 세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오세훈 쪽으로 보면 오세훈 캠프가 있다고 그러면 오세훈 캠프 쪽에서는 어머나 세상에 우리한테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상당히 좋아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좀 긴장해야 될 일인 게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오세훈이면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물어보길래 어디가 제일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세훈이면 걱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쪽 민주당 쪽에서 걱정스럽게 대선 국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면 오세훈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오세훈이면 위험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비슷하게 그렇죠.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이 이완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결집을 유지하면서 중도까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적극적인 비토 세력에 상대적으로 적은 거. 제가 뭐 오세훈 후보를 제가 뭐 띄워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도 요즘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띄우는 게 아니라 걱정을 늘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충청도는 요즘 이게 충청도가 지난번 총선도 그렇고 굉장히 유의미한 게 뭐냐면요. 충청도의 수도권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다 많이 맞습니다. 가져갔잖아요. 전철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충청도가 인구가 안 줄어들고 늘어난 몇 개 안 되는데요. 대부분 서울도 심지어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가 늘어났는데 충청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이게 그러니까 충청도의 수도권화인데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충청도를 이게 밀린다라는 거는 수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지만은 굉장히 좀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서 짜야 되지만은 지금 그리고 왜 이게 지금 매치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대로만 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정가훈 목사가 뭐 당대표가 되고 뭐 윤석열 저 대통령이 뭐 당의 고문이 되고 그 김문수 장관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야 우리는 겉으로는 나락골이 이게 뭐냐고 얘기는 하겠지만 속으로는 땡큐 땡큐 무한 땡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지 않고 보수가 이 여우들이 다시 생각을 하고 둔갑술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 긴장해야죠. 그렇죠. 민주당 긴장해서 그러니까,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런 논리 구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약간 이거 우리 우려스럽지 않아요? 머리를 두는 순서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당하고 뭐 제껴지고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친문 대 친명의 대립으로 또 복귀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김경수, 임종석 뭐 이런 분들이 또 김부겸 이런 분들이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우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게 내놓고 있는 우려의 말들이 저는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잘했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바람에 다시 민주당 안에서 친명 친문의 어떤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사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좀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혹은 지금의 주류가 이런 얘기들을 좀 잘 담아 들으면 약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쳐내는 방식으로 머리 들면 쳐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런 위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모든 뭐 저보다 훨씬 더 정치 이제 민주당 사정을 잘 아시고 그러는데 친명 일부의 그 생각이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진 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다. 첫 번째, 뭐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 친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그 최병천 신성자 경제연구소장이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박근혜는요, 이명박의 그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17%까지 떨어졌거든요. 제일 낮은 게. 네. 그런데도 대선을 이겼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막판에 지지율이요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7%도 본인의 역량과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 바꾸고 뭐 당 색깔 바꾸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은 이겼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뭐 실정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실정이 없는 정권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증거를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번 대선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패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재명 후보의 뭐 어떤 정치인이든 개인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당내의 어떤
그 친명들이 주류가 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소위 말해서 치유를 하고 그 지지, 그 비명계들의 이를테면 김경수나 그 사람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러 나올 수 있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안 된 게 0.73%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진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각자가 서로를 탓하고 있게 되면 답을 찾기가 어렵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 친문의 지긋지긋한 대립 구도가 또 돼서 악마적으로 서로 싸우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 끝나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평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선거를 사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오히려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내일 우리 김준일 평론가와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